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랜 휴식기를 마치고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지수는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불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긴축을 끝냈는데 외인의 팔자세는 여전했고요.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된 금리 인하가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경주마 기수들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대표님?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는데 오늘 오랜만에 재개된 시장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보셨습니까? 이 국장이 좀 힘들구나. 왜냐하면 모든 관심을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그리고 네. 우리가 추석 그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4거래일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되는 동안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컸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미국이 밤새 금리 발표할 때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얼추 5,800선까지 신고가를 좀 터치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복병이 있었죠.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우리나라 코리아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코셔스라는 어떤 비중 축소 의견이라든지 네. 또 콕 집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반토막 리포트 목표가 12만 원짜리, 뭐 삼성전자 업사이드 15% 정도 7만 원대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11시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은 조금 체력을 좀 다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홍콩 증시가 대략 2% 정도, 일본 니케이도 2% 반등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50bp라는 이 빅컷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열어놔야 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새로운 속도의 전환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밑밥을 좀 깔긴 깔았는데 네. 국내 증시가 한 11시 정도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밤새 미국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스닥 선물처럼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서운했지만은 또 이 또한 저점을 잡는 과정이지 않나.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이 1조 넘게 팔면서 팔자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제 좀 멈출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뭐 매도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네. 오늘 뭐 리포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뭐 추석 전후 놓고 봤을 때 일단 내부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급상으로 그 외국인의 매수 또는 매도세를 갖다가 대응해 줄 만한 수급적인 부분이 우리가 없다라는 점이 여전히 좀 부정적인 어떤 연출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시간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 내가 지금도 투자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마치 지금 그 국내 증시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 점령당해가지고 그들의 논리, 그들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좀 좌우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도 지속돼 왔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답답했는데, 그나마 저는 이제 10월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빠지려면 차라리 많이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시장을 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고 있고, 9월장은 저는 뭐 비컷 이거 여하에 따라서 증시가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어쨌든 10월장을 좀 대비하면서 모아가는 장으로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빅컷이 단행됐고 국내장이 딱 열렸고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해외 뭐 니케이부터 해서 괜찮은데 우리는 좀 흐름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빨간불을 켜긴 켰는데. 우리만 왜 이러냐. 네. 네, 근데 이제 딱 갈린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에 어찌됐건 좋아하는 부류들은 바이오나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조금 수급이 갔고, 반대로 이제 모건 스탠리, 항상 그 반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진짜 조금 열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했을 때 하루에 그냥 거의 100조 날라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시장에서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뭐 방송 전에도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반도체는 이제 내년 업황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조금 더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불을 한 번 더 끼얹은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게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반등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사실 고민이 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아직 뭐 이렇게 피크아웃을 얘기하거나 내년에 뭐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수요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분명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한 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디램 가격이 수요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아서 상승세를 멈출 거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HBM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어찌 됐건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반박할 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들어갈 자리를 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주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 외에 시총 상위 기준으로 본다면 뭐 바이오라든지 금융주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문제 짚어봐야죠. 빅컷이었습니다. 연준의 선택은. 빅컷. 뭐 25bp가 아니라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선택을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일단 미국장에서는 침체에 대한 징후로 받아들이는 밤사이 미국장에서는 말이죠.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새벽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빅컷을 왜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네. 리뷰를 많이 뭐 장중에 보셨겠지만은 약간 스몰캡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25bp를 인하했을 경우에 약간 경기 침체를 듣고 부추기지 않느냐, 그들 유지 놔두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 반응이라는 걸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 역시나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기류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상방을 좀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내년도 2.3%까지 전망을 하니까. 근데 이제 8월 달, 9월 달까지 넘어오면서 가장 시장에 부담을 준 게 고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연준 입장에서도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고용이 안 좋은 건 상방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라는 건 한편으로 놓고 보면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금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약간 뭐 냉각되면 조금 돈을 풀어주고, 침체되면 풀어주고, 과열되면 이제 억제하는 게 연준의 큰 역할인데, 네. 우리가 그 바로 밑으로 바라보는 거는 보통 물가 지수를 핵심으로 합니다. 근데 물가는 그 고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은 뭐 언제는 물가가 중요하다 그러고 언제는 고용이 중요하다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종국으로 가게 되면 항상 점도표에는 실질 GDP와 물가와 고용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 GDP 관점에서는 물가도 있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피력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점도표라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점에서는 연말에 한 번 정도의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네. 2번 정도의 연준이 일정이 남아 있는데 11월 초와 12월 달에 있는데, 뭐 25로 갈지 25로 갈지 아니면은 뭐 11월 달 잠깐 쉬었다가 연말에 50bp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연준이 선제적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뭐 50이 어떻고 25가 어떤 것보다 연준이 실제적으로 고용시장의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고 침체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 자체는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환호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50bp에 대한 선택. 어쨌든 4년 만에 피봇의 시작입니다.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분위기가 급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뭐 이영훈 이사님 같은 경우는 50bp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25bp가 맞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급반전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급반전됐을까? 이 배경을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이제 하 대표님께서 이제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파월의 발언 속에서 느껴진 거는 파월이 겁을 먹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이미 했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놓쳤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좀 시장이 캐치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파월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7월달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7월 FOMC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 만약에 7월 고용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걸 봤다면 금리 인하를 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인하를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시면은 고용 그 데이터가 작년 그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것까지 데이터가 291만 건이 고용이 증가했던 걸로 나왔었던 게 82만 건 정도가 줄어서 나와가지고, 이 생각보다
고용 쪽이 그 연준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생각처럼 좋지 않았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이게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이 고용 쪽에서 지금 6월 달까지만 해도 연말 기준으로 4% 정도 실업률을 지금 봤었던 걸 이번에 4.4로 올려놨잖아요. 네. 이거 자체는 앞으로도 좀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 지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0.5를 한다는 게 별로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자기네들은 그래서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선제적으로 고용 쪽을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해석 자체를 일단 막상 그 비컷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조금 걱정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 외에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다시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달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월은 경기 침체는 아니래요. 노동시장은 냉각돼 가고 있는데 그걸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 침체는 선을 긋긴 했는데 찜찜한 구석은 남긴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놓고 방금 그 반대로 파월이 야 지금 안 좋아서 우리 비컷 했어라고 하면 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되는 거라서 네. 사실 이제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컷하고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2번 더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네.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근데 예를 들면 11월에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0.5bp를 만약에 안 쉬고 11월에 0.5bp를 한 번 더 인하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B컷을 2번 연속으로 했어? 그럼 경기 침체가 진짜 당장 앞에 와 있는 거야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까지는 맞다 아니다 계속 수치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0.25, 25bp 인하한다라고 하면 12월도 지금 25bp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거의 다 이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준이 노력하고 있구나. 아, 그러면 수치는 괜찮아질 거야. 시장에서는 연말 연시 넘어가다 보면 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컷 왜 써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저는 조금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밤 시장에서는 사실은 비컷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분위기였어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외에서 엔비디아가 FOMC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뭐 3거래일인가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빠졌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었고. 근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또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더 베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빠졌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 섹터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제 매기가 많이 쏠렸었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한동안은 조금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네. 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2번 더 네. 25bp씩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뭐 4번 정도 쿼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장기 계획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네.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걸 침체로 받아들이느냐, 연준의 적극적인 액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파월도 일정 부분 지난 6월과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실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과 9월 달에 고용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가 7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용 시장이 뭐 약간 완화됐다 그런 표현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둔화됐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점도표란 건 우리가 1년에 3, 6, 9, 12 4번을 확인했는데 점도표대로 꼭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9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 내년도에 25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3.4%까지 내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3.75가 이제 밴드 기준으로 상단이니까 네. 그럼 연말에 뭐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내년 정도에 100bp 정도가 추가 인하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였냐 하면 저는 뭘 봤냐면 점도표에서 거의 아마 근래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중립금리 수준을 높였어요. 10bp 정도.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면 연준이 항상 금리 정책을 펼칠 때 장기 인플레이션이 2% 정도로 간다. 그런 목표치를 말하는데
중립금리를 한 2.8에서 2.9 정도로 올리고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조금 높여놨는데 4.4 정도로. 근데 내년도까지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는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50일 해당을 했다는 거는 뭐 시간을 보면서 뭐 고용이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초반은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과연 이거를 그러면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속도전으로 볼 건지 아니면 연준의 조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 볼 건지 예, 이제 우리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후반부에 좀 두고 있어요. 부양 쪽에. 그렇죠. 왜냐하면 포커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빨리 단행을 해서 최근 8차례 동결했지만은 늦었지만 우리는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쪽에 반응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오늘 밤에 이제 영국의 금리 발표도 있고 계속 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당장 내일 있을 BOJ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신다면 물론 평가 제가 너무 긍정일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파월이 조금 늦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앞으로 한 150bp 수준의 금리 3% 중반까지는 생각보다 속도전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하 대표님의 예상대로 부양 쪽에 무게를 두고 지금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도 괜찮은 흐름, 지금 저점을 다지고 연말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월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 전날 아마 그 직전에 이제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10월 증시 자체가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10월 들어서 가지고는 저는 옐런의 마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옐런 재무장관 옐런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옐런이 지금 현재 TJ 계정으로 갖고 있는 게 9월 말짠 기준으로 하면 9천억 달러가 넘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한 1,500억 달러 이상은 10월 달에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안 쓰고 지금까지 쟁여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지난 3분기 때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좀 줄였었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은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톤다운을 좀 시켜나가는 어떤 과정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4분기에는 또 단기채 발행 비중을 다시 늘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는 시점을 특히 10월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대선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는 분명히 미장 기준으로는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장 역시도 거기에 좀 편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좀 수급적인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국내 수급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정치권에서 좀 빨리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것도 시장을 위해서는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양 쪽에 포커스를 두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연말까지 올라가는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좀 길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 희망을 갖고 길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 때 예. 어떨 거냐? 연말까지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세 분이 공통 분모가 있네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 9월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래 9월장이 사실 항상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주가가 더 빠지고 수급도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치고 뭐 그랬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0월, 11월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금투세 얘기도 어느 정도는 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까지 계속 미룬다? 아마 더 흔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말로 욕 더 먹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먹고 있지만 아마 이게 더 늦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아마 그거 금투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국내 쪼그라든 수급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금투세 얘기도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기존에 안 움직였던 섹터들이 골고루 이제 순환돼서 돌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1월이 되면 어찌됐건 대선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외부에 조금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이제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사실은 저는 금투세 그 날짜가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시장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거의 한 몇 달을 그렇게 애달게 기다렸던 네. 불장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시점이 언제일지 사실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변수들에 대한 답들이 나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답이 하나 네. 나왔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면 금투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부분, 미국 대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뚜껑이 열리는 게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우리가 바라는 그림대로만 나온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섹터별로 들어가 보면 조금 판단을 달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꽤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일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 대표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신고가고 금리 인하 효과를 보일 것 같고 미국의 엔비디아는 자리를 잡힐 것 같고 테슬라도 로보택시 이슈로 올라갈 것 같고 네. 구글도 반독점 이슈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드러났고 애플 안 팔린다고 합니다만 생각보다 주가는 견조한데 문제는 우리 장이죠. 예, 특히나 시가총 1위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가 한 14만 원대 중후반으로 빠질 때 100조를 잠깐 위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월 15일자 또 발표돼 우리가 하필 추석 연휴 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적인 면에서 한국의 테크주에 대해서 실제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냈고, 뭐 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상 매도 리포트고, 일본도 한 단계 그레이드는 낮췄습니다만 우리보다는 한 단계 위 정도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섹터로 들어갔더니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는 24만 원 목표가를 12만 원 반토막의 보고서를 낸 거고, 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한 15%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 지금 주가가 이제 6만 원대 중하반에 있으니까. 근데 업사이드의 내용 자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시겠지만은 뭐 상대적으로 견고한 밸런시트. 그러니까 대체 대우지표상 어느 정도 삼성전자한테 밸런시트라는 단어를 쓰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고, 하나의 그런 게 좀 있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뭘 썼냐 하면 지금 모건 스탠리의 가장 큰 핵심은 2025년도 반도체 메모리 다운 사이클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4분기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 꺾였다는 논리인데 네. 그 꺾였다는 논리에는 범용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좀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이제 익스포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닉스 삼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HBM에 관련해서 약간의 기회를 잠깐 이야기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8월 달에는 한국의 테크주 자체의 메모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도 사이클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한국의 하이닉스 이런 관련인데, 이거는 여전히 좀 갑론을박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복합적인 이슈로 외국계 정권사들은 국내 삼성과 하이닉스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세일을 받고, 또 모건 스탠리가 다른 외국계 정권사 중에서 골드만삭스나 CLSA나 이런 쪽보다 CT보다 이게 좀 말빨이 세요. 말빨이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에 대한 시장 강도가 셉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에 이맘때를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좀 많이 빠졌던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급락을 보였는데, 뭐 어디에 다행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분석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HBM도 똑같은 메모리다는 관점으로 출발을 해서 HBM 피크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약간의 그 반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산업은 공통이 맞긴 맞는데 보통의 메모리 범용 반도체는 우리가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재고가 쌓여서 바이어가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나 피크로 모든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PC OEM 업체들, 뭐 미국으로 치게 되면 델 컴퓨터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OEM 업체들의 수요가 부진할 거니까 오히려 이제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는 논리가 맞긴 맞고 또 재고가 쌓인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HBM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율과 재고율 문제는 따라오게 되는데 기존의 그 범용 반도체와는 재고에 쌓이는 속도와 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범용 메모리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내 증권사와 갑론을박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가 관점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저는 보건스테디의 보고서를 믿습니다. 밸런시트상 싸대매예요. 그러면 63,000원대 삼성전자는 싼 거죠. 예를 들어서 싸다는 건 어떤 논리가 있냐면 굳이 팔 필요는 없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하이닉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분석이 나왔는데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었냐면 오늘 그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략 1,400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가 있고요.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천억대 후반 정도 매도가 있긴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예. 투신 쪽에서. 네, 이거는 뭐냐면 패시브 자금이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 기준으로 6만 원대 초중반의 삼성전자나 15만 원대 초중반의 하이닉스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롱플레이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다음 달 한 3주 있다가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에 CLSA 보고서처럼 30% 정도의 20% 정도의 이익 추정치의 감가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홀드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뭐 허심탄회한 의견부터 굉장히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의견도 주시고 계신 그만큼 지금 시점에 대한 판단들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도 의견을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대, 뭐 하이닉스는 지금 15만 원, 막 이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 흐름이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얘기 들어야겠네요. 듣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일단 가격선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6만 원대 초반대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를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가격대에 진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제 리포트상에서 만들어낸 논리를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은 세 개 분기를 선행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필이 되는 거는 이번 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 알고 있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 알고 있지만 내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어려워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주가 자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폭이 좀 큰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도 있지만은 회사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건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고 만약에 모건 스탠리 논리처럼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정점을 지나가지고 다시 하락기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는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는 HBM이 일반 레거시 제품하고 다른 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HBM 자체의 계약 자체가 바인딩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은 오더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지금 이제 믹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다가 최근에 중국 반도체 업체 중에 창신 반도체라고 하는 애들이 최근에 보면 DDR4 이하급 그러니까 좀 저부가 제품들을 갖다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뜩이나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데다가 중국 얘기가 또 부각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좀 장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전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하방 리스크가 더 제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지금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반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10월 달 괜찮고 11월 어느 시점까지 괜찮다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 반등기에는 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연말 지나면서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지표로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예단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방을 잡는 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월 폭락장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냐 좀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김 대표님. 6만 원 깨질 거냐?
그렇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래도 거의 하방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망가질 건 없거든요.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부진할 거고 최근에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책임졌던 거는 디램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가격에 대한 선반영이 조금 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야라는 게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 뭐 내년 그 막 진짜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 한 1, 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수치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랑 HBM 수요가 꺾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PC 디램 쪽도 지금 4분기 때 가격 전망치 나오는 게 그래도 전 대비해서 한 5에서 8%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4분기까지는 우선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낸드 쪽도 괜찮은 게 8월에 ESSD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 16에서 19%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3분기 때는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이제 4분기 전망치도 나왔는데 한 5에서 8% 정도는 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는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HBM이랑 또 디램이랑 또 같이 물려서 가는 게 사실은 기존의 HBM은 HBM3가 거의 판매를 주도했다라고 치면 하반기부터는 3E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문 받고 나서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년 거 동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치까지는 이미 다 받아놨어요. 근데 3E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내년치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투자할 거냐라는 가이던스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수요가 세다라고 하면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3E를 생산량을 늘려야 되면 기존의 디램 공정을 또 전환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디램 기존의 범용, 저희가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어찌됐건 공급량을 또 줄여버리면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을 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굳이 떨어질 건 별로 없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거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지 않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비슷하게 가니까 메모리 업체로서 비슷하게 가니까 마이크론 주가에 대한 거 최근에 이제 뭐 리포트들이 나온 거는 좀 비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HBM이 공급 과잉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글쎄요. 우리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B2C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HBM으로 대변되는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 센터나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B2B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한편 놓고 보면 아까 마이크론 잠깐 넘어갔다 오면 마이크론 아직 본격적으로 HBM 시대에 들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여전히 HBM 기여도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상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정도가 되는 관점인데 제가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조금 보면 여기에 조금 어폐가 좀 많아요. 어떤 게 많냐면은 유일하게 한 기업 정도 같은 경우는 오버웨이트의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만의 1위 패키징 회사 ASA라는 회사거든요. 이건 또 반도체 패키징 회사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은 대부분이 옛날에 인텔 주도로 가져왔습니다. DDR3에서 DDR4로 넘어오고 DDR4에서 DDR5로. 근데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 AI 좀 보급화가 데이터 센터의 확대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용 ESSD, 즉 낸더라든지 네.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정설을 통한 실제적으로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글로벌 반도체의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는 AR, 쉽게 말해서 PC나 스마트폰 쪽에 대변되는 뭐 퀄컴이라든지 ARM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AMA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언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하지만 글로벌 같은 관점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또 그다음에 ARM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비중을 확대할 것 같아요. 그리 관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투자가들 관점에서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는 여전히 메모리라는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할 건데 저항생할 때는 다시 모건스탠리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래 델이나 이런 주요 이제 PC 쪽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전망을 하는데 과연 이제 미국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내년도 한 상분기나 1분기나 2분기 정도 됐을 때 오히려 메타가 최근에 HBM 투자를 확대하는 것처럼 네. 수요적인 점에서 B2B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또는 AI 쪽에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이클을 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업황 사이클만 놓고 보면 3분기, 4분기까지는 삼성 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을 건데 시장이 먼저 선행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3, 4개월의 주가를 먼저 이렇게 과도하게 뺀 데에 대해서는 약간 과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면 내일부터 당장 쭉쭉쭉 오른다 그 논리는 아니라 너무 빨리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가지 그럼 제가 반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만약에 다른 의견이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삼성 하이닉스 못 올라가면 대한민국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단적으로 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둘이 합쳐가지고 시가총액 코스피 25%, 3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섹터가 물론 이제 시장 이런 논리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커버할 수 있는 섹터가 삼바나 현대차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시장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투신이나 패시브 자금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에서의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굳이 비중을 축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단기 차익보다는 조금 호흡으로 본다면 8월 달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9월 달에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는 일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의 보고서만큼이나 형편없이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반도체는 부진했지만 나머지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일단은 바이오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황제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바이오 주식 그동안 올라갔을 때. 무겁잖아요. 예, 워낙에 네. 무겁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CDMO 기업들 가운데서 글로벌 업체들 가운데서는 밸류에이션이 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성장 얘기도 나오고 생물보안법 수혜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탄력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단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오늘 주가 많이 올랐던 거는 바이오니아 맞나? 바이넥스죠. 네, 바이넥스하고 그다음에 ST팜 같은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좀 더 탄력 있게 올랐는데 오늘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단연 바이오가 가장 셌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놓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시면은 오늘 바이오에서는 소위 말해서 신약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 크게 오른 거는 별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SC제형 3상과 관련된 거. 네. 그 이슈 때문에 기대감으로 일단 급등한 거 제외하고 나서 보면 신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급등했던 게 없고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생물보안법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주도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 이 두 회사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이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고 네. 또 하나는 올해 안에 라이센스 아웃을 뭐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오너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속 어필하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움직였는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바이오가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당장에 지금 모멘텀이 될 만한 게 크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물보안법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바이오가 연속성 있게 좀 세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약 모멘텀이 됐든 아니면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뭔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와야지 생물보안법 이거 하나 가지고 증시를 갖다 바이오가 견인한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뭐 말씀하신 생물보안법도 네. 있지만 뭐 유럽 종양학회 뭐 이런 호재들도 있고 무엇보다 금리가 싸진다는 거는 이런 바이오주들한테는 눈이 좀 넓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돌파하긴 했지만 다른 애들도 사실은 골고루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의료 AI 얘기 안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찌됐건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걸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바이오의 훈풍으로 불어닥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너무 딱 포커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렉나자. 요 두 가지가 너무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모멘텀들이 사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신약 모멘텀들도 조금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AI가 사실은 항상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건 뭐냐면 만년 적자. 적자의 폭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도 꾸준하게 늘고는 있지만 결론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게 갈 거야라는 게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얘네들은 또 재평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바이오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나려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도 많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생물보안법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무조건 뭐 앞으로 더 좋은 거냐라는 것들도 저는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하고요. 하원 통과했으니까 이제 대통령 사인만 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사인할까?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 할까는 사실은 저는 살짝 애매하기는 해요. 해리스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려면 지금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반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고민할 것도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CDMO 기업 무조건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일본도요, 이거 예상해서 미국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도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거 섹터들 얘기할 때 인도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교해보자라고 하면 거의 40%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MS를 얘네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저는 세로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때까지 조금 많이 안 움직였다. 뭐 렉나자, 유한양액 말고 뭐 아니면 뭐 다른 애들도 사실은 한미도 그렇고 지금 뭐 위고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나온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관련 제품들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수급이 더 세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럼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 대표님, 제약바이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기대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이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는 단순하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제약바이오 그 논리는 너무 보편적인 논리고, 네. 일단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 모멘텀과 힘의 논리를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고 명료하게 끝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건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남은 우리 장에 미칠 영향 뭐가 있을까? 밸류업이었습니다. 밸류업이 이달 말에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하 대표님. 오늘 금융주가 강세였어요. 네. 밸류업 효과를 좀 본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 약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밸류업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남아있는 일정 중에 이제 9월 달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은 민주당의 검투세 토론 토론이 말씀이시군요. 또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진정한 밸류업을 가기 위한 금투세 그림이고. 토론 찍고 밸류업 지수로 가는 이런 흐름. 근데 뭐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좀 낮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조금 밸류업 이야기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밸류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9월에 발표되는 밸류업 지수는 사실 여전히 참여가 높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국내에서 이제 연초까지 지금까지 밸류업 관련된 일정표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지수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하는 거는 그냥 그래서 해서 만들면 돼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뭐 ROE라든지 이런 뭐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밝혔지만은 쉽게 말해서 밸류업을 만들고 밸류업 지수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베너핏을 주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 7월 때 나온 안 중에서도 만약에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밸류업 기업에 참여한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주주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소득세에 소득 자체를 내려준다든지, 그런 건 또 상법 개정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달 말에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고 해서 금융, 자동차, 지주사 이런 거를 통신사를 막연하게 투자하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 밸류업 지수 발표된다고 해서 막 바뀌지는 않는 거고 뭐 순서를 따지자면 1순위는 금융주예요. 그중에서도 은행주도 있습니다만 생보사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밸류업의 적극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는 이제 왜 그러냐면 금리나 사이클과 거의 대부분의 결을 같이 하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니까 채권 금리 가격은 오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금융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행보다는 생보사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 올 차후강 초반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갑자기 좀 반응했다가 밀리는 거는 과거 금융주 사이클 자체가 금리 인하와 이 금융지의 어떤 상관관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온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고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섹터를 한충시켜 드린다면 한 국내 금융사가 아닌 상태에서 가장 밸류업으로 갈 수 있고 주가 차익과 함께 좀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글로벌 트렌드는 금리가 내리면서 많은 섹터가 아까 바이오도 움직였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카입니다. 차차차.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가끔은 보면 삼성전자나 앞뒤 친구들이 조금 애매할 때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밸류업을 보고 현대기아를 투자하는 관점도 뭐 하나의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본다면 금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자동차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뭐뭐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들을 공시를 하도록 권유했잖아요. 근데 실제 참여한 공시를 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참여한 곳들의 주가를 보면 꽤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밸류업이 아직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럼 이제 지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밸류업을 더 힘을 주고 뭐 상법 개정을 다 포함해서 정책적으로도 더 힘이 쏠리게 된다면 밸류업 효과는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논리 어떠세요? 기대해 볼 만한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논리는 어떠십니까? 최근에 KB도 그렇고 네. 증권주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밸류업 나오기 전에 그냥 그 배당주 상위 종목을 보면 특정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섹터로 보자면 대부분 다 금융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금융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아마 제가 한 2주 전인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걔네들은 최고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는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만큼 지금 안전하게 가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은 걔네들을 잡을 수급이 더 많을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볼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공시한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공시했죠. 그다음에 LG 뭐 잠깐 얘기하고 근데 나머지 애들은 할까 안 할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을까가 사실은 저는 아직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돈 잘 벌고 줄 거 없을 때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많이 해주고. 네, 근데 결론은 우리 돈 쓸 때 많아라고 하면 못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배당 생각하면 우자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자 들어간 게 뭐 삼성전자 우, 그다음에 이사님 좋아하시는 현대차 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내년 전망치들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당 더 주고 사실 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공시하기도 힘들고. 근데 자동차는 대표님이랑 저도 의견이 저도 동일한 게 할 게 많아요. 네, 지금 아예 대놓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내년부터 3년간 4조 원 자사주 매입하겠다. 네,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는 배당금 최소 10,000원 주겠다. 네, 그러면 분기 배당 늘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3년 동안 매년 순이익 35% 주주 환원하겠다. 네, 그러면 금융 섹터는 밸류 기대감에 이미 조금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 섹터는 그에 비하면 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재료의 효과도 가지고 있고 올라갈 룸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뭐 GM이랑 협력관계 MOU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IPO 얘기도 아마 그때 그 의견서 냈으니까 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또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저는 네. 차라리 자동차 섹터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밸류업 정책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그 시장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간에 뭔가 좀 강제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부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잠깐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왜 빅컷을 선택했을까? 이제 시장은 빅컷을 놓고 해석의 싸움을 벌이면서 포지션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경주마였습니다.